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포정치의 한계를 느낀 김정은이 먼저 남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천하의 카다피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독재 정권의 말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내부의 적을 통제하기도 바쁜데 지금은 한국의 벙커버스터가 언제 자신을 노릴지 몰라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과 두 개의 나라로 지내며 선제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 역시 괴뢰 집단 특유의 블러핑일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하나 빼고 대한민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미비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북한군 대부분은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급급해 전쟁을 수행할 의지도 없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핵 포기나 개방인데 핵은 북한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자위권이라 할 수 있고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나라가 뒤집힐 것이 뻔한 것이 현실이라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조차도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조의 일은 북한의 전쟁 가능성과 그들의 남침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오랜 세월 전쟁 준비를 하며 한반도 내에서의 야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군사력과 국제적 동맹 구조를 감안할 때 북한의 침략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갖춘 강력한 방어 체제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이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절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KF-21을 비롯하여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다양한 구축함 등의 최첨단 무기들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 핵보다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벙커버스터로 사용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사례만 봐도 지리한 소모전보다는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평양 지하철을 300m 깊이의 땅굴에 연결하거나 김정은 전용의 벙커와 은닉도로 지하 통로를 북한 곳곳에 건설해놨다고 북한에서 탈출한 고위공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에 의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제거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보면 사망 원인은 둔기외상이지만 시신이 멀쩡한 거로 보아 폭압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폭탄이 약 100여 개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현무5를 생산해왔고 한 해 약 20여 개의 생산 가능하다고 하니 곧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현재 그보다 더 높은 파괴력의 현무6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반해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구식 무기들 뿐이며 방공망 자체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북한은 T-55, T-62 전차, 미그-21 전투기 등 구소련 시절의 무기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와 자원 부족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핵무기는 북한이 의존하는 핵심 카드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통해 더욱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해구상과 첨단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와의 제한된 관계만으로 군사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동맹이었지만 이 지위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맺은 북러조약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북한이 러시아를 유일한 동맹으로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배신자로 부르며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제 코가 석자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립적인 방어 전략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에서도 북한은 한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기에 현재는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군사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전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GDP가 북한보다 수십 배 높은 한국은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기술과 정보전 역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침략 시도를 한다 해도 한국이 갖춘 정보전과 전술적 우위에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정보 자원의 질과 양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미군과의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 매우 수준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부 제한된 국가와의 협력 외에는 이러한 첩보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군사훈련과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해 첩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라 해봐야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 수준으로 정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막을 사이버 방어 체계와 더불어 사이버 전력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반면 북한은 제한된 기술적 자원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방어와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으키는 위협은 초기에 탐지되어 빠르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 국가정보연구소는 남침이 가능한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즉각적으로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와 최신 구축함들이 즉시 북한의 함정을 제압하고 해병대는 신속하게 상륙하여 북한군의 전진을 차단할 것이며 곧바로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가령 F-35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채택해 적의 방공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데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주로 구소련 시대 기술에 기반한 구식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텔스 기술을 갖춘 F-35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이란 게 사실은 주로 SA-2, SA-3, SA-5, SA-17 같은 구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뿐이라 최신 전투기인 F-35와 KF-21을 막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술핵의 위협이지만 이 역시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 즉시 김씨 정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기관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결과를 예측해보면 김정은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 연구원은 대만과 한반도의 동시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을 노려 남침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가능성에서 나온 것일 뿐 종합해보면 김정은 정권의 침략 야망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피해 역시 엄청나기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국제적 연대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북한의 침략 야망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3일 일본 총리 선거 영상입니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본 정치인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창씨 개명 문제를 두고 한국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거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발언하는 등 지금껏 다른 일본 정치인이 보여준 역사의식과 비교하면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시도하며 주변국의 공분을 샀던 것과 대비되어 이시바 시게루의 행보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을 두고 긍정적인 시각의 전망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기존의 일본 총리들과 비교해서 일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독도 문제와 자위대 등의 안건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시바는 독도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에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방위청 장관 및 방위 대신 역임 기간 동안 자위대 선전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에선 덮어놓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바쁜 극우파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 편이라는 시각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시바 시게루를 두고 일본에서는 방위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겐 앞으로 군사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변수와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국가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은 이래 핵무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요. 1976년에 결의된 비핵 3원칙에 따라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영토에 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한결같은 정책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는 벌써부터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아베 신조조차 언급하지 못했던 전술핵 배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의 구상은 단순히 미국의 전술핵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을 넘어 아예 미국과 일본이 핵을 공동 운용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술핵 재배치를 시도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핵무장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북중러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반드시 핵무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를 주장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우상과 동맹을 믿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용인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전술핵 배치를 시도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은 더욱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마다 극렬한 반대 주장을 하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항상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전력이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은 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다수의 족쇄를 채워 통제하려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미국의 반대로 인해 미사일 사거리조차 쉽게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시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는 반대할 확률이 높으며 한국보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던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어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항상 자위대 재무장을 비롯하여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북한,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차 성장하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가장 최일선에서 저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눈앞에 둔 방산 강국입니다. 한국은 지속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다수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한국산 무기의 비중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반대로 일본은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목적보다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가 바로 쿼드와 오커스입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사자안보 회담으로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쿼드는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가 논의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나토처럼 쿼드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쿼드 플러스의 확장에 대해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가입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쿼드에 없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지적했으며, 쿼드가 일본 자위대의 활동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려는 견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오커스 필러2에도 한국을 밀어내고 본인들만 참여하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발족한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일본은 첨단 군사과학 기술의 협력을 추구하는 오커스 필러2에 협력국 확대에 지속해서 거론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커스 필러2에 한국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단독으로 참여하여 조커스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보유하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협력 동맹들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본이 전술핵 배치와 아시아판 나토를 시도하게 되면 한국의 군사적 발언과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세안 등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아시아판 나토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중국의 만행을 겪으면서도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일본보다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다행히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장갑차 유지 보수를 한국과 진행하며 군사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총선과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은 분명 과거사 문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 안보가 일본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3일 필리핀 전투기 40대 영상입니다. 중국의 깡패짓에 이 꼴이 난 필리핀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위해 중거리 미사일과 신형 전투기 40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로메오 브라우너는 필리핀의 군 현대화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겠다며 총 337억 달러, 한화로 4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이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60조 원을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필리핀이 40조 원대의 금액을 무기 도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지점은 한화로 약 7에서 9조 원을 투자하여 40대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예산 규모와 전투기 도입 수량만 놓고 보면 8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한 한국의 3차 FX 사업과도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번 무기 도입 발표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더는 중국의 도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리핀 국방부에서 원하는 기종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KF-21이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말에는 필리핀 정부가 정식으로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카이에 요구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측에서 구체적인 후보 기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보라매가 필리핀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미국의 F-16과 스웨덴의 자스 39 그리펜 등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여 다수의 실전에 투입하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왔고 KF-21의 잠재적 수출국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7조 원 이상의 예산 규모와 40대의 도입 물량은 지금까지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전투기 수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폴란드가 FA-50을 48대나 도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FA-50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경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주력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4.5세대의 KF-21이 40대나 수출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항공 기술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이룬 KF-21의 생산 단가 하락, 추가적인 수출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 매우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확률은 얼마나 높을까요? 예상되는 후보 기체들의 특징과 필리핀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KF-21의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를 이렇게나 많이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군력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맞붙게 될 중국 군대는 남부정구인데 그 중에서도 난닝에 배치된 중국 공군을 1차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FA-50 이외에는 전무한대 반의 난닝에 위치한 중국 공군은 제니10, 수호이 35, 젠16 등 4.5세대 또는 5세대로 분류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최신형 기체가 있어야만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데 후보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체가 KF-21입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 400K 엔진 2개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로서 매우 뛰어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펜은 동일한 F414 계열의 F414G 39의 엔진을 하나만 사용하는 단발 전투기이고 F-16은 F414 엔진보다 한 등급 더 높은 엔진으로 평가받는 F110G200을 사용하여 엔진 하나의 출력은 F414보다 뛰어나지만 역시 그리펜과 마찬가지로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발 엔진을 갖춘 KF-21은 우수한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했으며 높은 고도에서의 작전 수행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추력 대비 중량비까지 1.3으로 우수하여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요격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16과 그리펜이 마하 2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여 KF-21의 마하 1.8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발 엔진을 장착한 두 기체는 제니10이나 수호이 35를 상대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와 맞대응하기에는 엔진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와 저피탐 설계 측면에서도 KF-21이 경쟁 기종보다 더욱 적합합니다. 사실 5세대로 분류된 제니십을 스텔스 성능으로 상대하기에는 4.5세대의 KF-21은 분명 다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F-35급 이상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수 없는 필리핀의 입장에서 최대한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체는 KF-21이란 선택지가 유일합니다. F-16과 그리펜의 레이더 피탐 면적은 1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KF-21은 0.1제곱미터에 가까워 준스텔스기 수준의 레이더 피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무장창, 안테나 및 센서 매립화 등의 개량이 더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제니십, 수호이-35 등을 상대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KF-21의 우수한 저피탐에 더해 에이사 레이더 성능도 KF-21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기술적 완성도만 놓고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F-16의 크기가 KF-21보다 작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내부에 수백 개의 독립된 전파 모듈을 탑재하여 각각의 모듈마다 다양한 레이더를 조사하고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의 개수와 레이더의 규모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데요. 전투기는 가장 전면부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에 투입하는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F-16은 KF-21보다 탑재할 수 있는 전파 모듈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F-16은 KF-21 대비 약 80% 수준의 전파 모듈을 탑재한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며 FA-50과 기체 크기가 비슷한 그리펜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한국의 KF-21은 경쟁 기종보다도 우월한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필리핀이 상대해야 할 중국의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던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여 레이더에 탑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고 군사무기에 접목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문제, 반도체 수입 제재 등이 겹쳐 질화갈륨 소자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니십이 KF-21보다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KF-21의 레이더라면 충분히 적을 탐지할 수 있고 대등한 교전이 가능한 성능을 지닌 것입니다. 중국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행위를 일삼으며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지 염탐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 간 예의도 저버린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40대까지 추가 전투기 물량을 확대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한국산 보라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역사를 작성할 KF-21의 대규모 수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